제가 들은 것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저 여자한테는 5억 원의 빚만 떠넘기고 우리는 새 출발하는 거야. 그들은 저를 희생양으로 삼아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사명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 무서운 시작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그들 몰래 준비해온 것이 그들의 세상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 이름은 박수진, 올해 32살입니다. 한때는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며느리가 되면 제 삶이 평안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었죠. 어떤 것들은 내 전부를 내어준다고 해서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제 앞, 반질반질하게 닦인 유리 테이블 위에는 이혼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 무표정한 얼굴이 비칠 정도였죠. 이 청담동 저택의 거실 공기는 늘 차가웠습니다. 바닥 난방은 항상 가장 적절한 온도로 맞춰져 있었지만 아마 그 냉기는 밖이 아니라 제 맞은편에 앉은 사람들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 남편, 김민준 씨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그곳에 탐험해야 할 우주라도 있는 것처럼 마룻바닥의 나뭇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시어머니, 최 여사님이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앉아 계셨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은 권위적인 일자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쪽 소파 구석에는 그 여자, 강유라 씨가 2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감과 함께 아주 미세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구석에 놓인 괴종시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째깍, 째깍. 마치 제 8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을 무심하게 카운트다운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른 기침을 한 번 하시며 그 침묵을 깼습니다.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습니다. 수진아, 조항들은 꼼꼼히 읽어봤겠지? 모든 건 분명해. 김씨 집안 재산은 여전히 김씨 집안의 것이다. 합의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혼전 재산은 각자 소유한다. 올 때처럼 빈손으로 나가는 거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제 눈은 반듯하게 인쇄된 글자들을 훑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빈손으로 나가도록 모든 문장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죠. 저는 펜을 집어 들었습니다. 제가 첫 결혼기념일 선물로 남편에게 주었던 몽블랑 만년필이었습니다. 손안에서 묵직했습니다. 서명을 해야 할 빈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주 작은 하얀 공간이었지만 제 청춘의 한 시절을 마감하는 마침표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리치거나 애원할 것이라고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그런 공허함과 가벼움만이 느껴졌습니다.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오는 햇살 속에서 작은 먼지들이 춤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깥 세상은 잔인할 정도로 평온하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한 번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입꼬리만 올린 그런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에 세 사람 모두 잠시 멈칫했습니다. 남편은 마침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강유라 씨는 무의식적으로 아이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종이 위에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검은 잉크가 단호하고 깔끔하게 미끄러졌습니다. 박, 수, 진. 끝났습니다.
저는 서류를 그들 쪽으로 밀었습니다. 다 끝났네요.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평온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그 무거운 참나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확 하고 불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냉기에 몸이 떨렸고 바로 그 냉기가 저에게 지난 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8년 전 꼭 이렇게 쌀쌀한 날이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회사 앞에서 몇 시간이고 저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마포구의 작은 월세방에서 사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죠. 그는 제 차가운 손을 잡고 그 위에 입김을 불어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와 결혼해줘. 우리 집에 아무것도 가져올 필요 없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저 당신 마음 하나만 가져오면 돼. 그날 저는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약속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음 하나만 가져오면 된다는 그 말은 결혼 생활 8년 동안 제 발목에 채워진 보이지 않는 족쇄였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제 자신을 지워나갔습니다. 박수진이라는 이름 대신 김민준의 아내이자 최 여사님의 며느리로만 살았습니다. 저희 하루는 시어머니의 기상 시간에 맞춰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항상 한식이어야 했고 김치찌개의 신맛은 정확히 시어머니가 원하는 정도여야 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그 맛을 맞추기 위해 수십 번을 끓이고 또 끓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늘 같았습니다. 우리 집안의 깊은 맛이 나질 않는구나. 그 깊은 맛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8년이 지나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만든 음식에는 태생적으로 그런 것이 없다는 뜻이겠지요. 식사가 끝나면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넓은 저택을 쓸고 닦는 동안 시어머니는 종종 제 뒤를 조용히 따라다니셨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손가락으로 방금 닦은 테이블 위를 쓱 훑어보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었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었지만 저는 그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식탁 위에는 늘 새로운 화제가 올랐습니다. 바로 대를 이을 손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수진아, 저 집며느리는 벌써 아들을 둘이나 낳았다더라. 마른 나무에는 꽃이 피지 않는 법인데.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밥알만 세었습니다. 남편 김민준 씨는 늘 그랬듯 못 들은 척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늘 술과 피곤에 절어 돌아온 그는 제게 등을 돌리고 눕기 바빴습니다. 그의 등과 저 사이의 차가운 공간. 그 공간이 바로 지난 8년간 제 결혼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경제 서적 몇 권과 장례식 때 들어온 부의금으로 어머니가 따로 챙겨주신 5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요즘 낮에 뭘 그리 열심히 들여다보느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책들이에요. 심심해서 소일거리 삼아주식 공부라도 해볼까 해서요. 가지고 있던 돈으로 그냥 재미 삼아서요. 재미 삼아라는 제 말에 시어머니는 흥미를 잃으셨습니다. 그깟 푼돈으로 뭘 하겠냐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무엇을 하든 그들의 세상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무관심이라는 방패 뒤에 저만의 세상을 조용히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집안일을 모두 마치고 나면 저는 외출을 했습니다. 백화점에 가거나 친구를 만난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제 발길이 향한 곳은 광화문에 있는 작은 공유 오피스였습니다. 저는 다른 이름으로 그곳의 작은 공간 하나를 빌렸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진짜 박수진이 되었습니다. 낡은 책에서 얻은 지식과 5천만 원이라는 작은 씨앗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기업 보고서를 분석하고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안전한 주식부터 시작했습니다. 수익이 나면 그 돈을 다시 더 큰 가능성에 투자했습니다. 그 작은 사무실의 컴퓨터 모니터 속에서 숫자들이 춤을 추고 그래프가 오르내릴 때마다 저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곳은 저를 옥죄는 황금세잔이 아닌 제 의지대로 날 수 있는 광활한 하늘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서류뭉치 사이에서 낯선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송도에 있는 고급 오피스텔의 관리비 청구서였습니다. 수신인 이름은 강유라. 그리고 그 돈은 민준 씨의 회사 법인 계좌에서 지불되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른 나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쩌면 그 나무가 마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곳에 정성껏 물을 주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을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지난 8년간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그 약속은 어쩌면 처음부터 저 혼자만의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그 영수증을 올려놓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 서였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 같았습니다. 이게 뭐죠, 민준 씨?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미세한 균열까지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영수증을 한번 힐끗 보고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시선을 피하는 그의 모습에서 저는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역시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돋보기를 꺼내 영수증을 들여다보더니 이내 아무렇지 않다는 듯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사내 자식이 밖에서 딴짓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리 유난이냐. 문제는 내게 있는 게야. 남편 하나 간수 못하고 열매 없는 마른 나무처럼 버티고만 있으니. 유라, 그 아이는 우리 집안의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안겨줬다. 그것만으로도 제 몫은 다한 게지. 마른 나무.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단 한마디라도. 당신은 아니라고. 그건 실수였다고. 하지만 그는 여전히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시어머니의 모든 말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숨길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요. 그들은 제가 울고불고 매달리며 위자료를 요구할 것이라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다음 말은 제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구나. 변호사 통해서 서류는 다 준비해놨다. 위자료? 내가 이 집에 와서 한 게 뭐가 있다고 위자료를 탐내? 올 때처럼 조용히 몸만 나가면 되는 게야?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난 8년간 제가 지키려 했던 사랑, 믿음, 그리고 헛된 희망들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바로 그 순간에 남편이 신이 나서 떠들어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는 마치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듯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곧 엄청난 걸 성사시킬 겁니다. 유라 친구 중에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데 평택 미군 기지 근처 땅에 투자하라고 하더군요. 개발 호재가 확실해서 투자금의 몇 배는 우습게 벌 수 있답니다. 회사 자금 일부를 이미 투자했어요. 이젠 우리 집안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겁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배신을 합리화하고 새로운 여자와 그의 능력 있는 친구가 가져다줄 장밋빛 미래에 한껏 취해 있는 남자. 한때 제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그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제 심장을 핥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내야겠다고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만 그들의 방식이 아닌 나의 방식으로. 목소리를 낮추고 시청자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톤으로. 시청자 여러분, 배신감에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결정을 눈앞에 둬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감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부디 구독 버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길의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집을 나올 때 제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8년의 세월이 그 작은 가방 안에 담길 수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허무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마포구, 어머니가 계신 낡은 빌라로 향하는 내내 창밖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드디어 벗어났다는 해방감과 모든 것이 끝났다는 서글픔 사이를 오갔습니다. 왔니?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헬쑥한 얼굴과 텅 빈 눈을 보시더니 말없이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어머니의 품은 예전처럼 따뜻했고 익숙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그 순간 지난 8년간 억눌러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어머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와 저는 작은 밥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다 괜찮다, 이야. 집 떠나 고생 많았다. 어머니의 담담한 위로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낡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끼 하는 소리와 함께 녹슨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는 의아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안에는 내 아버지 책 몇 권이랑 그때 그 통장뿐일 텐데. 저는 금고 안에서 먼지 쌓인 통장과 두꺼운 서류 뭉치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중요한 서류 한 장을 어머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등기권리증? 어머니는 서류 제목을 소리내어 읽으셨습니다. 주소는 강남구의 어느 번화가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제게 물고기를 잡아주신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낚싯대로 제 인생의 물고기를 스스로 잡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지난 8년간의 비밀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5천만 원으로 시작했던 작은 투자가 어떻게 눈덩이처럼 불어났는지, 광화문이 작은 사무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어떻게 저만의 투자회사를 일구었는지, 그리고 2년 전 그동안 번 돈으로 강남의 작은 상가 건물을 매입했다는 사실까지.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저 제 손을 꼭 잡은 어머니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정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대견함과 자랑스러움이 담긴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쳤을 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제 법률 자문을 맡아주고 있는 박 변호사님이었습니다. 박 대표님, 좋은 소식입니다. 대표님께서 자문해주신 인수합병건이 오늘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대표님께 무척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막대한 수익을 거두었다고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님. 보고서는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자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제게 물으셨습니다. 박 대표 님. 저는 어머니를 보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8년 만에 되찾은 진짜 박수진의 웃음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는 그냥 박수진이 아니라 박 대표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낡은 책상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화려했던 청담동의 야경과는 다른 소박하지만 따뜻한 불빛들이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과 제 능력으로 당당히 서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로소 저의 진짜 인생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광화문이 작은 공유 오피스에 숨어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매입한 강남의 상가 건물 꼭대기층의 제 투자회사 SP캐피털의 번듯한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김치찌개를 끓이는 대신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복잡한 재무제표와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저의 새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저를 박 대표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8년간 제가 제 자신에게 되돌려주고 싶었던 이름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 시어머니의 여동생, 그러니까 윤 이모님과 통화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방금 윤 이모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아무래도 그 집 사정이 영 안 좋은가 보더라. 민준이네 회사에 납품업체들이 돈 달라고 아우성이고 그 평택 땅 문제도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하더구나. 혹시 너한테 연락 온 건 없니? 저는 괜찮아요, 엄마. 이제 저랑 상관없는 일인걸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심장이 작게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며칠 뒤 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김민준 씨가 제 회사 건물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무척이나 놀란 눈치였습니다. 아마 제가 이런 번듯한 곳에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지요. 저는 비서를 통해 그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그와 동등한 위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높은 곳에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예전의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이야기 들었을 거야? 회사가 잠시 자금 사정이 안 좋아. 아주 잠시야. 곧 해결될 문제인데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 내가 좀 도와줘야겠어? 그는 빌려달라는 말 대신 도와줘야겠다는 말을 썼습니다.
마치 제가 여전히 그의 아내라도 되는 것처럼 당연하다는 듯한 명령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초조한 눈빛과 억지로 유지하려는 허세를 보고 있자니 지난 8년간 그에게 느꼈던 사랑이 연민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연민이 제 결정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차갑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우리는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제가 김민준 씨를 도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의 성과 이름을 전부 불렀습니다. 그와 저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는 행위였습니다. 그는 제 말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는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제 단호한 눈빛에 결국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 한마디 말도 없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가 떠난 뒤 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9시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면 하단으로 자막 한 줄이 흘러갔습니다. 서울경찰, 평택 일대 대규모 기획 부동산 사기 조직 검거. 투자자 피해 속출. 저는 숨을 죽인 채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제 입가에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뉴스 이후 폭풍은 예상보다 훨씬 더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평택기획 부동산 사기 사건은 언론을 통해 연일 터져나왔고 김민준 씨의 회사는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로 언급되었습니다. 회사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윤 이모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모님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청담동 저택에서는 지옥도가 펼쳐졌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 돈을 떼인 채권자들이 때로 몰려와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는 겁니다. 언니, 말도 마. 사람들이 집안 물건들을 내던지고 욕을 해대는데. 아휴, 무서워서 정말. 윤 이모님은 수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법원 집행관들이 와서는 집안 곳곳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데 내 시어머니가 제일 아끼던 이탈리아제 소파랑 그림에도 붙이더라. 그거 보고 언니가 그 자리에 쓰러졌어. 빨간 딱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시어머니가 그 소파에 앉아 저를 내려다보던 오만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견고해 보였던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이모님에 따르면 그 아수라장 속에서 김민준 씨와 강유라 씨는 서로를 향해 악을 쓰며 싸웠다고 합니다. 다 당신이랑 당신 친구 놈 때문이야? 뭐? 당신이 멍청하고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지. 왜 나한테 뒤집었으요? 한때는 세상 전부인 것처럼 굴던 두 사람의 사랑은 돈 앞에서 그렇게 쉽게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다는 겁니다. 김민준 씨는 허둥지둥 구급차를 불렀고 그렇게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담담하게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이미 제 안의 모든 것이 한번 무너져 내렸기 때문일까요? 그날 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민준 씨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당황과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비가 당장 필요한데 수중에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자초지종을 다 설명할 용기는 없었는지 그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저기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그래야 할 이유가 없는데요.
저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어진 통화음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 냉정한가 생각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냉정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방어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서울의 한 5성급 호텔에서 열리는 투자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참석했습니다. 제 회사 SP캐피털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이런 자리에 초청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수백 명의 투자자 앞에서 미래 투자 동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오는데 행사장 맨 뒤편에 서 있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셔츠. 김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넋이 나간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했습니다. 사회자가 제 이름을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네, 지금까지 SP캐피털의 박수진 대표님의 귀한 강연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진 대표. 그 이름이 행사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김민준 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버린 아내가, 자신이 무시했던 그 여자가 이런 자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마른 나무가 실은 자신이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거목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을 겁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그와 마주쳤습니다. 그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저를 보며 더듬거렸습니다. 수진아. 어떻게 내가 여기에?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서 흔들리는 경악과 절망, 그리고 아주 희미한 후회를 읽었습니다. 저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놀라셨나 봐요? 지난 8년간 당신은 제가 누구인지, 제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단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었나요? 제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시청자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톤으로 유튜브 채널 며느리의 눈물 시청자 여러분. 그 순간 저는 저 남자의 눈에서 그의 세상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아래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시겠어요? 이 긴 여정에 저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바로 제가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제 인생 가장 어려운 선택의 순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용기가 됩니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애써 그들을 잊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말 오후 그들이 기어코 저희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마포구의 낡은 빌라, 그 좁은 골목길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문 앞에는 김민준 씨와 강유라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수치심과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 뒤에 계신 어머니를 발견한 순간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 씨. 아니, 박 대표님. 김민준 씨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강유라 씨였습니다. 한때 그토록 당당하고 오만했던 그녀는 이제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어머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제 아이.
제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골목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연민이 거세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의사는 심장 수술이 시급하며 수술비가 수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들의 목숨줄이, 아니, 어쩌면 한때 제 시어머니였던 사람의 목숨줄이 제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숨막히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엄마, 나 저 사람들이 미워요. 너무 미워서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사람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차마 외면할 수가 없어요. 나 어떻게 해야 해요? 제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용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다.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길을 선택하렴.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지난 8년간 당했던 서름과 무시, 그리고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를 마른 나무라 부르며 멸시하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빈손으로 내쫓으려던 그들의 냉정한 눈빛도 생생했습니다. 외면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인과응보라고 생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때 어머니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저를 미워했지만 제 남편을 낳아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할 수 있을까? 만약 내가 외면해서 그분이 돌아가신다면 나는 평생 그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복수는 달콤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더 큰 공허함만 남을 뿐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채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리석은 희생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을 위한, 마지막 정리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박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밤새 앓은 사람 같지 않게 단단하고 분명했습니다. 변호사님, 김민준 씨의 채권자들을 모두 파악해서 연락해 주십시오. 제가 그 빚 5억 원을 모두 인수하겠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변호사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인지 가늠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프로다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돈으로 그들의 죄를 씻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빚을 갚아주는 것은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김민준 씨의 채무를 모두 사들여 그의 유일한 채권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의 목숨줄은 제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뜻대로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병원에서 김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채무 인수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술비와 병원비는 제가 모두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5억 원의 빚. 당장 갚으라고 독촉하지는 않겠습니다. 당신이 다시 일어서서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갚아나갈 시간을 주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합의서를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앞으로 2번 다시 저와 제 어머니의 삶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입니다. 여기에 서명하세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 가족은 더 이상 다른 채권자들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동아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서류 절차가 끝난 뒤 저는 시어머니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의 차가운 공기와 기계음 소리가 저를 맞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토록 위풍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앙상하게 마른 노인 한 분이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제 온기가 느껴졌는지 그녀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이 저를 한참이나 바라보더니 이내 희미한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마른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미안. 하다. 이해야.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기 위해 그녀가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난 8년간의 서름과 분노가 그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조금 더 꽉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다 용서했어요. 모든 건 이제 여기서 끝이에요. 그러니 편히 가세요. 제 말이 끝나자 그녀는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가에서 마른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 박동을 알리던 기계음이 길고 단조로운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증오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마음이 텅 비어버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병실을 나올 때 복도 끝에 서 있는 김민준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였습니다. 그것은 작별의 인사였습니다. 8년간의 질긴 인연에 대한 저의 마지막 예의였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빚을 갚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면서 받았던 아주 작은 은혜, 그리고 제 청춘을 바쳤던 그 시간에 대한 마지막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이제 저는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 후로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삶은 비온 뒤 맑게 갠 하늘처럼 평온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강남의 사무실 창가에 앉아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시를 내려다볼 때면 가끔 아주 먼 옛날 이야기처럼 그 시절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작은 재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처럼 혼자의 힘으로 세상에 맞서야 하는 여성 가장들의 자립을 돕는 곳입니다. 거창한 일은 아니지만 아버지께서 제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셨듯 저 또한 누군가에게 작은 낚싯대 하나를 쥐어주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저희 집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십니다.
저녁이면 어머니와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 동안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지금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가끔 그 사람들의 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김민준 씨는 작은 식당에서 묵묵히 일하며 매달 아주 적은 돈이지만 빚을 갚아오고 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제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알려올 뿐입니다. 그것이 그가 제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성의이자 속죄의 방식일 겁니다. 강유라 씨는 아이를 혼자 키우며 작은 가게에서 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녀 역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우고 있겠지요. 아이는 아무 잘못 없이 맑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끔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보며 긴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파란만장했던 제 삶의 한 페이지를 넘기며 저는 몇 가지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최 여사님처럼 자식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과 비호가 오히려 자식을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줘야 할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김민준 씨, 그는 제게 잃어버린 뒤에야 비로소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들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이 배신으로 잃게 되는 가장 큰 것은 돈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엄성과 한때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던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자신을 통해 배웠습니다. 물질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내가 가진 재산이 아니라 어떤 시련 속에서도 나를 지키려는 자존감과 다시 일어서는 용기라는 것을요. 그리고 용서. 용서는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나를 아프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미움의 짐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가볍고 평온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내리는 나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어느덧 창밖으로 따스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향긋한 쑥차를 내오십니다. 찻잔의 온기가 손을 통해 마음까지 전해집니다. 수진아, 저녁 먹어야지. 저는 어머니를 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제 인생에는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게 주어진 이 평온하고 소중한 삶을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당신의 삶이 늘 따뜻하고 평안하기를. 박수진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은 그녀의 마지막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박수진 씨였다면 과연 다른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모든 글들을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며느리의 눈물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이어질 더 깊은 인생의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어쩌면 다음번에는 바로 당신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